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주혜 작가의 골목의 근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범해 보이는 골목의 삶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작은 온정과 연대를 발견하고 그것이야말로 일상에 큰 위로가 된다는 메시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이주혜 작가의 골목의 근태 들어보시죠.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운 을지로 삼가의 어느 골목에는 등유난로 하나가 조용히 달아올라 있었다. 어둠이 뼛속까지 들이닥치는 동지였다. 안주값이 저렴하고 주인장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해 단골이 은근히 많은 어느 호프집 앞이었다. 난로는 호프집 손님 가운데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편이었다. 짐승의 내장 같은 복잡한 골목 깊숙한 곳이라 목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 세심함과 다정함이 단골을 유지하는 비법 같았다. 너무 추워 딱히 맥주가 당기지 않는 계절이었지만 저녁 반주로 독주를 마시고 2차로 찾아온 술꾼들에게는 예외였다. 홍합탕과 석화 등을 곁들여 소주를 마시다가 골목으로 나가 난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이상하게 추위를 잊고 시원한 맥주를 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이따금 홀로 이글거리는 등유 난로는 이 호프집의 유능한 홍보 직원인 셈이었다. 나는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에 이 호프집을 처음 찾아와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난로 앞에서 담배를 2번 피웠으며 그 사이에 막간극처럼 카스 생맥주 500cc를 3잔을 마셨다. 아니, 4잔이었나? 소주를 한 병 더 시키려고 했을 때 직원이 주방이 마감되었다며 주문을 받지 않았다. 몇 시에 문 닫는데요? 내 질문에 직원은 11시 30분에 문을 닫고 지금은 11시 20분이라고 대답했다. 10분이나 남았는데요? 10분이면 소주 한 병 비우고도 남지요. 내 목소리가 좀 컸는지 중년의 다른 직원이 조금 귀찮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귀찮은 표정이 고스란히 보였다. 어쩌면 지친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고. 소주 뭘로 드려요? 하고 물었다. 처음처럼요. 중년의 직원이 냉장고에서 처음처럼 한 병을 꺼내와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다. 자, 10분을 꽉 채워 마시자. 나는 얼른 술병 뚜껑을 비틀어 열고 앞사람의 잔을 향해 술병을 기울였다. 어라? 내 앞에 사람은 없고 술이 반쯤 남은 소주잔만 맥 빠진 표정으로 놓여 있었다. 얘 어디 갔니? 나는 내 옆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내 옆에 사람은 없고 거의 마시지 않은 생맥주잔만 김 빠진 모습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너는 또 어디 갔니? 나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기울여 내 앞에 술잔을 채웠다. 분명히 우리의 테이블이었는데 우리를 구성했던 앞사람과 옆사람이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으니 이 자리를 우리의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사이 내 앞에 술잔이 비었다. 나는 내 술잔을 또 채웠다. 이제 10분은 우리의 10분이 아니고 나만의 10분이 되었으니 10분 동안 나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비우려면
소주 한 병이 360ml이고 소주 한 잔이 대략 50ml 정도라면 360 나누기 50은 0을 떼고 36 나누기 5로 하면 5, 7은 35. 어라, 일이 남네. 이런 계산을 하는 사이 또 내 술잔이 비었다. 그 나머지 일을 어쩔 셈인가. 세 잔째 따르고 나머지 일을 버리고 소주 한 병을 7잔으로 계산하면 10분 동안 7잔을 마셔야 하니 한 잔에 주어진 시간은 또 얼마인가? 10 나누기 7은? 아씨, 또 3이 남네. 나머지 3은 또 어쩌란 말이냐? 버려? 3이나 되는데? 아까 버린 1과 합하면 자그마치 4인데? 아니, 정신을 차려보자. 버림은 무거운 문제다. 그것이 무엇이든 버린다는 것은 함부로 할 영역이 아니지 않은가. 처음 버린 일은 술이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삶은 시간이다. 술을 버려? 시간을 버려? 그 무거운 선택 앞에서 술도 시간도 속절없이 사라지고 나는 또 네 번째 술을 따랐다. 착착 흘러가는구나. 흘러가고 버려지고. 아니, 잠깐. 어느 것도 버릴 필요는 없지 않아? 남은 시간 3 동안 남은 술 2를 마신다면? 어머, 이것은 유레카. 3분 동안 소주 10ml가 남는다고? 이건 버림의 영역이 아니라 남음의 영역이 아닌가? 잉여다, 잉여. 10ml의 소주를 삼키는데 1초면 충분하니 내겐 자그마치 2분하고도 59초가 남는다. 벼랑간 나는 시간 부자가 된다. 2분 59초 동안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여기요, 저 맥주 한 잔은 더 마실 수 있겠어요. 내 목소리가 컸는지 처음 주문을 받으러 왔던 직원이 다가온다. 다시 보니 20대 초반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젊은 직원이 내 앞에 커다란 접시를 내려놓는다. 접시에는 내 손바닥보다 커다란 석화가 잔뜩 담겨 있다. 제가 석화를 주문했던가요? 사장님 서비스예요. 직원이 석화 접시를 내려놓고 불이 나게 멀어진다. 아, 서비스. 석화는 모두 6개. 남은 소주는 3잔쯤. 한 장당 석화 2개를 까먹어야 한다. 그럼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서두르자. 석화를 2개 먹고 트림을 하는 사이 이번에는 중년의 직원이 커다란 접시 하나를 들고 온다. 접시에는 뿌연 김을 피워 올리는 홍합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건 또 뭐죠? 서비스. 중년의 직원은 홍합 접시를 내려놓고 얼마 전까지 우리의 테이블이었으나 지금은 나만의 테이블이 된 곳에서 빈 어묵탕 냄비와 술잔을 챙겨간다. 홍합은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한단 말인가? 나는 그만 포기하고 홍합을 까먹고 석화를 까먹고 소주를 들이켜고 술잔을 채우느라 바쁘다. 나는 마감 직전 손님의 태도에 충실하느라 바쁘고 젊은 직원과 중년의 직원은 마감 직전 직원의 태도에 충실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두 사람은 착착 테이블을 정리하고 곳곳에 난로를 끄고 주방 옆에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채워 입구를 단단히 묶는다.
자, 이건 마지막 서비스. 누가 내 소주잔 옆에 거품이 매끄럽게 담긴 생맥주 한 잔을 내려놓는다. 처음 보는 남자다. 남자는 제 몫의 생맥주 잔을 들고 내 앞에 앉는다. 좀 전까지 내 앞사람이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새롭게 내 앞사람이 되었다. 누구세요? 내 질문에 남자는 맥주를 한 모금 달게 들이켜고 대답한다. 사장. 석화를 서비스로 내주고 홍합을 서비스로 내준 그 사장? 호프집 사장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마스크도 하지 않은 사장의 얼굴은 벌겋다. 이제 막 맥주 첫 모금을 들이킨 얼굴이 아니다. 진짜 사장님 맞아요? 방금까지 옆 테이블에서 부어라 마셔라 떠들었던 중년 남자들 무리 중 하나가 아니고? 내 의심에 쓰레기통을 들고 지나가던 중년의 직원이 대신 대답한다. 사장님, 마감 3분 남았어요. 사장은 직원을 향해 맥주잔을 들어 보이며 말한다. 3분이면 이거 마시고 한 잔 더 마실 수 있어. 내가 못 살아. 직원이 구시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간다. 사장이 내 앞에 놓인 홍합을 하나 까서 입에 집어넣는다. 내게 준 서비스 안주라더니 자기가 먹네. 사장은 내 석화를 또 하나 까먹는다. 사장이 놀라운 속도로 맥주를 비운다. 있잖아요. 내가요. 여기 호프집을 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을 버텼어요. 이 골목에서요. 이 골목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수많은 가게가 자본의 위세에 밀려 문을 닫고 떠난 눈물의 골목이다. 내가요, 그 개새끼들 틈바구니에서 여태 살아남았어요. 근데 요즘 너무 힘들어. 사장은 또 내 석화를 까 잡순다. 이제 석화 접시에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가 더 많다. 나는 사장의 기세에 눌려 고장난 사람처럼 술도 안주도 못 먹고 그저 사장의 말을 듣고만 있다. 내가요, 원래는 그 유명한 삼성메인이었단 말이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한 회장님 말씀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전 삼성을 그만두고 여기에 호프집을 열었어요. 왜 삼성을 그만두었는데요? 나는 겨우 묻고 소주잔을 비운다. 사장이 얼른 내 처음처럼 병을 들고 잔을 채워준다. 노련한 사람이다. 내가요, 삼성맨이었는데 말이죠. 잘렸어요. 그러니까 왜요? 맨날 술 처먹다 근태가 나빠서 잘렸어요. 술김에 삼성에서 잘리고요. 술김에 술집을 차렸어요. 사장은 자신의 라임이 마음에 들었는지 크게 웃고 맥주를 또 들이켰다. 삼성 시절 근태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술집 사장으로서 근태는 어쩐지 좀 알 것도 같았다. 젊은 직원과 중년의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희 퇴근해요. 사장이 그들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래. 나머지는 이 손님하고 나하고 알아서 치울게. 얼른들 가봐. 잠깐, 사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치우긴 뭘 치워. 나는 두 사람의 직원을 올려다보았다. 젊은 직원이 마스크 위에 드러난 눈으로 말했다. 도망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계산해 주세요. 중년의 직원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계산은 먼저 나간 손님들이 하셨어요. 처음처럼 한 병만 남았는데 포석이 껐어요. 사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건 서비스. 처음처럼 한 병은 서비스. 이제부터 전부 서비스. 그러니까 손님은 나랑 마셔요. 오늘 밤새 서비스. 사장의 얼굴은 잘 익은 홍합처럼 붉었고 눈빛은 석화 알맹이처럼 번들거렸다. 잘 먹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가방을 챙겨 술집 밖으로 나갔다. 걱정과는 달리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어둠이 뼛속까지 시린 을지로 삼가의 골목에는 등유 난로조차 꺼져 있었다. 나는 호프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골목 어귀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는 손이 덜덜 떨렸다. 체감기온 영하 20도가 실감났다. 담배 길이가 반쯤 줄어들었을 때 호프집 젊은 직원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오는 게 보였다. 직원은 내 옆으로 다가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기요, 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불을 빌려달라고요? 예, 불을 좀 빌려주세요. 불하면 나도 없는데. 이 나이 먹도록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차 한 대도 없이 무늬만 부하 직원인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동시에 쪼잔한 근태 챙긴다고 윗사람들 눈치까지 보느라 납작하게 짓눌려 살아가는데 내게 웬 불을 빌려? 그 부하 직원들이 송년회 2차 술값까지 계산하고 나 몰래 옆 사람과 앞 사람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걸 당신도 목격하지 않았던가? 제겐 부가 없습니다. 젊은 직원이 한심한 표정으로 나를, 아니 내 입에 물린 담배를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빨간색 말보로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말했다. 그럼 그 담배라도 빌려주세요. 직원은 내 입에 물린 담배를 가져다 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동지의 어둠 속에서 주황색 불 알맹이 한 알이 또 다른 주황색 불 알맹이를 탄생시켰다. 담배에서 담배로 불을 옮기는 장면을 본 지도 20년이 넘은 것 같았다. 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대단해요. 직원이 담배 연기를 하얗게 뿜어내며 중얼거렸다. 불을도 없이 불을 붙인 그쪽이 더 대단합니다. 너를 따라 동지의 골목을 누볐다. 너는 구절양장 같은 골목길을 잘도 헤쳐나갔다. 한밤의 골목은 낮의 골목과 감쪽같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호프집에서 나온 네가 술집 직원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듯이 너는 리을 받침 소리를 제외하곤 뭐든지 척척 잘하는 것 같았다. 너의 리을 발음은 토종 한국인인 나의 리을 발음보다 한결 매끄럽고 구불구불했다. 너의 리을 발음을 타고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스릴 넘치고 신비로웠다.
너의 발음만 함께 있어준다면 나는 1년 중 가장 길고 깊은 밤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온통 어둠뿐인 골목 한기퉁이에 빗덩어리가 있었다. 빛이 낭자하게 쏟아졌다. 나는 홀린 듯 눈을 비비며 너를 보았다. 너는 내 궁금증을 가볍게 무시하고 먼저 제비 뜨개방의 문을 열고 빛 안으로 들어갔다. 왔어? 빛 한가운데 앉아있던 여자가 너를 반겼다. 춥지? 여자는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만 움직여 너에게 날로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네가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자 여자는 여전히 입구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왔어요? 내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가 또 말했다. 춥지요? 여자는 또 엉덩이를 움직여 한 칸 옆으로 옮겨갔고 네가 여자를 따라 자리를 옮기자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 인사하고 난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뜨개방 주인은 몸을 일으켜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뭔가를 따라 너와 나에게 주었다. 연한 갈색이랄까 주황색이랄까 어쨌든 그런 따스한 색감의 액체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귤 껍질 차 마셔. 주인이 말하고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인은 가게 뒤쪽 작은 커튼으로 막아둔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진한 녹색 다발을 안고 왔다. 내 눈에는 주인이 어디선가 침엽수 한 그루를 통째로 뽑아온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귤 껍질 차를 반쯤 비우는 동안 주인은 둥근 테이블 위에 온갖 푸른 것들을 잔뜩 가져다 놓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전부 색깔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 침엽수 가지였다. 짙고 깊은 숲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좀 전까지 술기운으로 어지러웠던 머릿속에 시베리아 침엽수림에 바삭바삭한 찬바람이 불었다. 정신이 바짝 났다. 처음이야? 주인이 나를 보고 물었다. 뭐가 처음이라는 건지도 모르면서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제비 뜨개방도 처음이고 너도 처음이었으니까. 여자가 처음 앉아있던 자리는 나를 위해 비었다. 우리는 리스를 만들 거예요. 네가 그 구불구불한 리을 발음으로 덧붙였다.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도 처음이고 너도 처음인 것이 분명하니까. 크리스마스 리스 말입니까? 내가 묻자 동지 리스, 주인이 대답했다. 주인이 너와 내 앞에 갈색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둥근 리스 틀과 전지용 가위, 초록색 종이로 코팅된 철사 하나씩을 놓아주었다. 동지의 깊은 밤, 낯선 골목 안 뜨개방에 들어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갑자기 크리스마스, 아니 동지 리스를 만들게 되다니. 나는 아직 술이 덜 깬 걸까 생각했지만 눈앞에 침엽 가지들이 풍기는 숲 냄새에 홀려 자꾸 웃음이 나왔다. 나는 아예 풍성한 가지 하나를 들고 거기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전나무야, 냄새 좋지?
주인이 어느새 반말로 말했다. 네가 그 옆에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가지를 들어 냄새를 맡았다. 그건 편백나무. 그 옆에 노란 열매 달린 뾰족뾰족한 애는 삼나무. 나는 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하고 입모양으로만 발음해 보았다. 너는 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주인이 먼저 시범을 보였다. 주인은 전지용 가위로 커다란 가지에서 작은 가지를 툭툭 잘라내 서너 개씩 철사로 묶어 작은 다발을 만들었다. 너는 주인의 손길을 눈여겨보며 편백나무 다발과 삼나무 다발, 전나무 다발을 차례차례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 너와 주인이 만든 작은 가지 다발이 점점 쌓여갔다. 나는 주인의 능숙한 손을 보랴, 너의 나름대로 익숙한 손을 보랴, 정신이 팔려 내 앞에 가위를 들지도 않았다. 뭐해? 주인이 나를 흘낏 보며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가위를 들고 전나무 가지부터 자르기 시작했다. 그 전나무는 더글러스라고도 하는데 앞면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뒷면은 색이 좀 달라. 정말이었다. 내 손 안에서 뒤집힌 전나무 잎 뒤쪽은 은색을 띠었다. 나는 초록색과 은색이 번갈아 보이도록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작은 전나무 가지를 끼우고 이쪽 저쪽 돌려보았다. 이 언니는 참 해찰을 잘하네. 주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말에 편백나무 가지 밑을 철사로 꽁꽁 돌려 묶던 네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해찰이 뭐예요? 해찰? 아, 우리 엘리사벳은 해찰을 처음 들어봤겠구나. 해찰은 아니야, 내가 찾아볼래요. 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어를 검색하더니 검색 결과를 읽어주었다. 해찰, 마음에 썩 내키지 아니하여 물건을 부질없이 이것저것 집적거려 해침 또는 그런 행동.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엘리사벳? 이것저것 직접거린대요. 직접거리는 건 알아요. 직접거리는 남자 많아요. 하지만 네가 나를 빤히 보며 말을 이었다. 이 언니는 직접거리지 않았어요. 술만 많이 먹었어요. 뜨개방 주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네가 이어서 말했다.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 해찰은 근태가 나쁘다는 뜻이네. 호프집 사장님처럼? 내가 불쑥 묻자 너는 나를 보고 두 눈이 초승달이 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도 해찰하지 마요. 언니도 근태 나빠. 얼른 리스 만들어. 오늘 리스는 우리 대장님 서비스. 대장님? 우리 제비 뜨개방 사장님 아니고 대장님. 통이 크니까. 그리고 너는 또 눈이 초승달이 되게 웃었는데 둥글게 휘어지는 너의 두 눈을 보고 내 심장이 별똥별처럼 길게 떨어져 내렸다. 상록수 가지다발이 종류별로 충분히 만들어지자 둥근 리스 틀을 채우기 시작했다.
너는 뜨개방 주인을 봐가며 나는 너를 봐가며 리스 틀을 채워나갔다. 두 사람은 틀을 꾸미는데 골몰하느라 말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이나 해서 침묵을 휘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돌연한 침묵을 버거워해 아무 말이나 하고 뒤늦게 그 아무 말을 후회하는 것은 나의 대표적인 고질병이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나 봐요.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5년 됐어요. 대장님, 5년이면 오래된 건가? 오래라고 하면 오래고 아니라면 아니고. 오래오래, 아니, 가래가래. 너는 자신의 농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쿡 웃었다. 뜨개방 주인도 눈이 사라질 만큼 온 얼굴로 소리 없이 웃었다. 우리 엘리사벳은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를 정말 잘해. 맞아, 나 영어 잘해. 우리 엘리사벳은 내 영어 선생님이에요. 맞아, 나 영어 선생님이야. 그러곤 너는 5년 전 방배동 어느 2층 집에 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곤조곤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린 날 나의 할머니처럼 너는 자신의 사연을 구불구불한 억양으로 들려주면서도 리스 틀을 채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너는 30대 의사 부부의 연년생 아이들을 돌봤다. 부부는 아이들이 유아에서 아동으로 자라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자 하얼빈 출신의 50대 후반의 기존의 이모님을 내보내고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너를 새롭게 고용했다. 너는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는데 너의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너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도 아버지에게 배운 약간의 한국어를 어린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너는 기존 이모님보다 보수는 적게 줘도 되니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고 했다. 네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가성비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만 뾰족한 삼나무 잎에 검지를 찔렸다. 많이 따끔거렸지만 피가 나지는 않았다. 너는 그 집의 연년생 남매를 좋아했다. 아이들은 볼이 말랑하고 정수리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아이들은 처음부터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 너를 경계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 큰애는 너의 손등을 깨물었고 작은애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아이들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손등을 물리고 어깨를 맞아가면서도 영어로 신나는 노래를 불렀다. 큰애는 너를 싫어했고 작은애는 너를 무서워했으며 두 아이 모두 아기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었던 하얼빈 출신의 이모님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너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보다 어떻게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잘 지내보고 싶다는 바람이 조금 더 컸다. 아이들을 씻길 때 네가 가장 많이 불러준 노래는 You are my sunshine이었다. 너는 여기까지 말하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너는 나의 햇살, 오직 나만의 햇살. 하늘이 온통 흐려도 나 그대로 인해 행복해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는 아마 모르겠지요.
오, 제발 나의 햇살을 빼앗지 말아줘요. 지난밤 자면서 나는 꿈을 꾸었죠. 그대를 내 품에 안아보는 꿈을. 깨어나 보니 한낮 꿈이더군요. 나는 얼굴을 묶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래를 다 부르고도 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는 너의 침묵을 휘젓지 않았다. 연년생 남매가 끝내 너에게 마음을 열었을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는 둥근 리스 틀의 마지막 여백을 채우느라 골몰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네가 머릿속으로 어떤 감정의 이름을 고르느라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지금 네 마음 한 귀퉁이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은 과거의 것일 수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는 현재의 것일 수도 있다. 너는 솔방울을 하나 들어 어느새 초록 침엽으로 다 채워진 리스 여기저기에 대보더니 솔방울을 내려놓고 한숨을 뱉듯 속삭였다. 아, 지우랑 연우 보고 싶다. 씨발려나. 아이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내 속으로 나 13년을 함께 산 아이가 나를 똑바로 보고 그렇게 말했다. 한때는 볼이 말랑하고 정수리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겼던 아이가 나중에 크면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걸핏하면 내 새끼손가락을 끌어당겨 약속하던 아이가 고작 2년 헤어져 있었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양가 어른들이 전부 반대한 해외 파견 근무를 강행했을 때 아이는 끝내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2년의 육아휴직을 마무리하고 회사에 복귀했을 무렵 나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친정 근처로 이사했고 출근할 때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찾아왔다. 퇴근이 늦어져도 시가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동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되도록 아이 목욕을 시키거나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야근이나 회식은 이리저리 피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워킹맘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해외 파견 근무 제안과 친정엄마의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이 동시에 찾아왔다. 나는 딱 사흘을 혼자 고민하고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사정했다. 딱 2년만 남편과 아이를 돌봐달라고. 시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았지만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으니 손이 많이 갈 시기는 지났고 그저 세 식구 사는 집에 주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돌봄 노동의 비용은 시세보다 넉넉히 계산해서 다달이 붙여드렸지만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눈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내가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곧바로 시어머니 혼자 살던 집으로 들어간 남편과 아이는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어느새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는 나의 승진과 그로 인한 분주함을 전부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얻은 대가라고 여겼다. 시발려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야. 경찰서에서 만난 아이는 오토바이와 함께 구르며 생긴 뺨의 핏자국을 훈장처럼 과시하며 을러댔다. 아이의 말투에서 도끼가 뚝뚝 떨어졌다.
담당 경찰관이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고 아이를 훈계했지만 나를 흘낏 살피는 경찰의 눈빛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한심함 쪽에 훨씬 더 가까웠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발년이라는 말보다 저를 버리고 갔다는 말이 너무도 아프게 심장을 빠댔다. 나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리적인 통증을 견디느라 아이의 욕설에 상처받을 정신도 없었다. 오토바이 사고는 아이의 전학과 피해 학생 보상 약속으로 마무리했고 남편은 이혼 조건으로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시절에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 해외 파견 근무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내 월급은 전부 피해 학생 보상금으로 나갔다. 누구도 내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누구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벌을 받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를 낳고 키워준 친정엄마마저도 이혼 직후 친정에 와 누워있는 내게 혼잣말인 듯 중얼거렸다. 어미가 되어서는 왜 그렇게 일 욕심을 부렸어? 리스 3개가 완성되었을 때 동지의 밤은 소걸음으로 축시를 통과하고 있었다. 뜨개방 주인의 리스는 솔방울과 빨간 열매를 많이 달아 풍성했고 너의 리스는 말린 오렌지와 시나몬 스틱으로 강조해 따스한 느낌이 들면서 세련돼 보였다. 나의 리스는 말하고 싶지 않다. 어느새 술기운이 가시고 이상하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 무렵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네가 배고프다고 속삭였고 이 소리를 신호로 가게 뒤쪽 커튼이 걷히며 웬 노인이 큼직한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짧게 자른 파마머리가 하얗게 샜고 몸집은 왜소한 노인이 쟁반을 든 채 테이블 앞에 꼿꼿이 섰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서 노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와 뜨개방 주인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린 리스와 침엽 가지들을 다른 테이블과 수납장 위로 옮겼다. 테이블에 자리가 생기자 노인이 나를 빤히 노려보았다. 노인이 든 쟁반에는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는 팥죽 그릇 3개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쩐지 노인의 호령을 들은 것만 같아 얼른 팥죽 그릇을 테이블로 옮겼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라 너무 뜨거웠다. 나는 그릇 하나를 옮길 때마다 손가락으로 귓볼을 잡고 뜨거움을 식혀야 했다. 팥죽이 모두 옮겨지자 노인이 빈 쟁반을 품에 세워 안은 자세로 빈 의자에 앉았다. 우리 엄마 여태 뭐 하시나 했더니 팥죽 끓였어? 뜨개방 주인이 말하며 동시에 수화를 했다. 노인은 여자의 입말에도 손말에도 대꾸 없이 그저 눈앞을 빤히 볼 뿐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너는 씩씩하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어 팥죽을 먹기 시작했다. 뜨개방 주인도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다가 여전히 앞을 노려보는 노인을 한 번 보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원래 팥죽은 동짓날 해가 있을 때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사실 동지 다음 날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집은 동짓날 밤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어.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뜨개방 주인이 말했다.
귀신 쫓으려고? 네가 입 안에 팥죽을 오물거리며 물었다. 아니, 그냥 밤이 가장 길면 배도 가장 고플 테니까. 그치, 엄마? 뜨개방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노인을 향해 수화를 했다. 노인은 핏이 콧방귀를 뀌고는 수화로 뭐라고 대답했다. 할머니가 뭐래요? 네가 묻자. 팥죽 식는다고 어서 처먹으래. 주인이 대답했다. 팥죽을 5숟가락 정도 먹었을까? 노인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나도 덩달아 놀라 숟가락질을 멈추고 노인을 쳐다보는데 나머지 2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계속 팥죽을 먹었다. 노인이 일어나 커튼 뒤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그릇에는 살얼음이 낀 동치미가 잔뜩 담겨 있었다. 노인의 엄지손가락도 동치미 국물 안에 푹 담가져 있었다. 노인이 동치미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너와 주인의 숟가락이 동시에 동치미를 떴다. 내 입에도 침이 고였다. 팥죽 3그릇과 동치미 1그릇이 깨끗이 비었다. 우리 3사람은 포만감에 저절로 등이 뒤쪽으로 기울었다. 노인만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 배부르다. 뜨개방 주인이 말하자 배부르니 엄마 보고 싶어. 네가 말했다. 날 엄마라고 생각해. 뜨개방 주인이 말하고 노인을 향해 수화를 했다. 노인이 또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제 자식 버린 년이 무슨 생판 남의 엄마 노릇이냐는 말이겠지. 주인이 자조적으로 말하고 나를 흘낏 보았다. 나는 저절로 달아오른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뜨개방 한쪽 벽에 온갖 뜨개 작품들이 걸린 게 보였다. 맨 윗줄에는 똑같은 모양과 무늬의 스웨터가 아주 작은 것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한 크기로 걸려 있었는데 마치 아기 스웨터가 어른 스웨터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연대기로 표현한 설치 미술 작품 같았다. 스웨터가 참 예쁘다. 귀엽다. 스웨터 주인은 저걸 입는 내내 행복했겠다. 저건 노르딕 풍인가? 스웨덴 풍인가? 아니, 그게 그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눈앞으로 노인의 손이 쑥 다가왔다. 노인의 손에 들린 건 낡고 얼룩진 거즈 손수건이었다. 내가 빤히 보고만 있자 노인이 재촉하듯 손수건을 한번 흔들었다. 눈물 닦아요, 언니. 네가 옆에서 말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울고 있었던 걸 알았다. 노인이 준 손수건에는 오래전 아이의 정수리에서 맡았던 고소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눈물과 콧물까지 닦아놓고 전혀 운 적 없는 사람처럼 감쪽같이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동지밤에 리스를 만드는 것도 이 집 풍습인가요? 뜨개방 주인이 세상 웃긴 농담을 들었다는 듯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오늘 처음 만들어 본 거야. 우리 엘리사벳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내 고향에서는 이런 나무 보기 힘들어요. 지우 연훈의 집에서 일할 때
크리스마스마다 리스를 주문해 현관에 걸어두었는데 그게 참 부러웠어. 나는 뜨개방 주인의 풍성한 리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완전 전문가 솜씨로 보이는데요. 어디서 따로 배워오셨어요? 유튜브. 나 오늘 만든 리스 우리 엄마한테 보내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야. 뜨개방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이 만든 풍성한 리스를 들고 벽 쪽으로 갔다. 그리고 스웨터의 연대기 사이사이에 리스를 대고 모양새를 가늠해 보았다. 저 벽이 우리 대장님 우체통. 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속삭였다. 우체통? 내가 묻자 네가 대답했다. 우체통. 대장님 아기에게 선물 보내는 우체통. 노인이 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 안고 있던 쟁반에 빈 그릇들을 챙기다가 뜨개방 주인에게 수화로 뭐라 말했다. 주인이 테이블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날 밝기 전에 그만 가서 자래. 동지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어김없이 동은 트고 내일은 온다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어느새 축시가 지나 인시에 들어서 있었다. 저만치서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흠칫 어깨를 떨었다.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리스 가져가야지. 주인이 내가 만든 볼품없는 리스를 종이가방에 넣어주었다. 엘리사벳은 안 가요? 내가 묻자 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 여기 살아요. 노인이 뜨개방 주인에게 또 수화로 뭐라 했다. 우리 엄마가 언제 또 올 거냐고 묻네. 나는 노인을 향해 대답했다. 다음 동지에 올게요. 팥죽 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어쩐지 콧등이 시큰했는데 노인이 흥 콧바람을 내뿜으며 또 뭐라고 했다. 하지에 오래 감자 삶아준대. 아직 술이 덜 깬 나는 주책맞게 그만 노인을 와락 안아버렸다. 왜소한 노인은 내 품에 폭 안기고도 남았다. 노인의 새하얀 머리카락에서 전나무 잎에서 풍겼던 것과 같은 냄새가 났다. 내 품에서 노연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수화를 하고 쟁반을 챙겨들더니 커튼 뒤로 사라졌다. 노인이 커튼을 들추고 그 너머로 지나가는 짧은 순간 나는 분명히 짙푸른 침엽의 숲을 기운차게 흔들어대는 새하얀 눈보라를 목격했다. 그리 놀라지 않은 마음으로 커튼 쪽을 뚫어지게 보는 내 뒤에서 뜨개방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엄마가 그러네. 하지가 오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쪽 꿈에 찾아가도 많이 놀라지 말라고. 나는 여전히 커튼 너머를 투시할 듯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다만 서두르지 말고 쉬엄쉬엄 오시라고. 당신이 찾아오면 나는 반가워 개방정을 떨 거라고 대답하는 대신이었다. 커튼이 살짝 일렁였다. 전나무인지 눈보라인지 대신 대답한 모양이었다.